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이승만의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찾아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92페이지 펴보세요. 92페이지 동아교과서. 자, 내용 볼게요. 발제기원으로 이제 정권이 연장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전인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자, 여기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승만 계열이 상당히 이제 퇴색을 했고요. 주로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반 이승만 계열이 대거 당선이 됐죠. 자, 이 선거에서 이제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도파 민주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혁신계 세력들이죠. 이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또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출신이 많이 당선되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 거창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거창 학살 사건하고 국민방위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군이 빨치산 토벌을 명분으로 거창, 산천, 함양 등지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자, 거창 지역 국회의원의 폭로가 알려졌고 국군이 진상조사단을 습격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하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자, 국민방위군은 6.25 전쟁 당시 예비군 형성을 위한 진집된 부대인데 고위 간부들이 보급품을 빼돌려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기아, 질병도 사망했다. 자, 여기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사망자가, 한 10만 명? 뭐 9만 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는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고요. 이기붕이 후임을 맡았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전이 부상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국회에서 뽑는 이제 간선제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한 이승만은 그 당시 이제 직선제로 하기로 했죠.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유당. 그래서 초창기는 한민당이었다가 나중에 자유당으로 이제 이렇게 말 바꿔탔죠. 자유당으로 창당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데 이제 국회는 그 개헌안을 부결하고 그 당시 내각제 개헌을 이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계엄령. 이때 계엄령을 내린 지역이 이제 어디냐면 부산 일대요. 예,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강제 연행했으며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강제 혐의로 간첩 혐의로 구속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해요. 부산 정치 파동. 그래서 이제 헌명대 외에도 백골단이라든지 땀벌단이라든지 땅벌대라든지 그 폭력조직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동원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말처럼 이제 야당의원 40명이 국제공산당 자금을 받았던 혐의로 이렇게 이제 잡아간 사건인데 5.16 부산 정치파동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군인과 경찰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기립포결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요때 통과시킬 때, 그 당시 이제 의원 개헌안 중에 내각제 개헌안을 형식적으로 이제 일부 발췌를 했죠. 그래서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개헌을 발췌했다는 의미에서 발췌 개헌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의 대통령 직선 제한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통근 강제 버스 그 여행 있죠. 예, 여행 있고 그 다음에 길이 포교하는 모습 그 있죠. 그래서 개헌한 내용을 보면요. 제언을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 근데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은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촌에 인구가 많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약간 교육도 덜 받고 그냥 간제 연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정부가 찾는데가 간제 연료는 시드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이제 대부분 찍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게 비판적이었던 무소속 출신이 많이 당선됐고요. 자, 발췌 개헌 후 대통령 선출 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발췌 개헌 과정에 의한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 통과를 위해 빨치산을 구실로 개헌령을 냈으며 40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분봇을 헌병대에 연행했고 10명의 공산당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구성했다. 자, 이에 반발해 김성수가 부통령을 사임했고 이승만 정부가 개헌을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산하겠다 하자 유엔군이 참전한 미국 등이 이에 반대했다. 결국 이제 이승만 정부는 국회 해산을 포기하고 야당을 압박해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종신 집권을 추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발췌개헌 이후에 이제 치러진 2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이승만은 반공을 내면서 다시 대통령이 되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부통령이 됐던 사람이 이승만이 지지한 무소속이었던 함태영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종신 집권을 위해서 개헌 당시에 대통령 한 해에 뭐냐면 중임을 제안하는 그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 요걸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4.4.5일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4.4.5일 개헌안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삼선이 안 돼요. 딱 중임만 안 돼. 근데 부칙이 중요하죠. 부칙. 여기 보면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 한해서 제55조 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 재선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차 중임. 근데 이게 없으면서 3선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건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제한을 안 하지 몇 년까지 이제 대통령 해야 된다는 그 규정도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제적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표가 부족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국회 이제 개원을 여는데 그 당시 135표의 찬성표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미니언 제적수가 203명이었는데 찬성표가 135명. 근데 이제 반대표가 60, 기권 7명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35명이면 안 되고 136명이어야 되는데 그걸 135점 뭐 몇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반올림한 4.4.5개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래 부결됐는데 며칠 뒤에 다시 뭐냐면 또 수학자를 모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것이 4.4.5개헌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발제 기원은 1차 기원, 이건 2차 기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편법을 통해 편법보다는 거의 뭐 지금 우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4.4.5일 개헌 이후에 치러진 3대 대선에 보면 이승만이 또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4.4.5일 개혁이 이제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민주당이 야당 세력들이 규합해갖고 이제 야당 세력 규합해서 민주당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이제 이승만이 좀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민주당 후보 나섰던 신익희라는 사람이 유세 도중에 기차에 사망을 해요. 그 익산역인가 거기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자동은 아니지만 이제 유리한 환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병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병합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진보 세력들, 혁신계 세력들이 원래 민주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배제됐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을 만들기 전이죠. 그래서 무소속을 일단 조봉해놓고 뒤에 이제 진보당을 만들죠. 예. 자, 하여튼 근데 이 무소의 조봉왕이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보다 물론 적었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봉왕이 한 11.3
11.35%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일 때는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 대선 때는 이 조봉황이 자기한테 이제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위기를 느끼 이제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서 반대 세력을 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언급했던 진보당을 탄압했죠. 조봉황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난 후에 진보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봉황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하자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에 처했는데 이게 진보당 사건이죠. 예, 진보당 사건.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이제 제정해요. 이때 이제 국가보안법은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이제 개정한 거죠. 예, 여기 개정 나왔네요. 신국가보안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야당이 나오고 몸싸움도 있고 그 구술 경관을 동원해갖고 지하 그 뭐야 국회의사당 지하에 이제 가둬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하고 하냐, 이 사건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안법 파동, 그 다음에 이사 파동,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래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그런 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자, 이때 이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내용 예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북계 지형에 운영됐던 단체에 한했던 것을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로 허용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개념도 군사상 비밀단체의 탐지의 개념에서 탐지했던 간첩죄뿐만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다, 국가 변란을 목적한다. 이거는 해석의 여야,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 좀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대했던 뭐 야당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되게 좋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 이제 폐가 냈어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에 게재된 여적이라는 칼럼을 구실로 관련자를 내란 선동을 기소해가지고 결국에는 폐간을 시켰는데 이거 다시 사회부혁명에 복간이 됐죠. 이 경향신문은 구한말 때부터 있었던 신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 거쳐서 계속 있고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경향신문이 약간 진보적인 어떤 신문으로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인데요. 또한 이승만 정부는 동단위의 국민반을 동원해서 주민을 효율적으로 동원 감시했다. 자, 이 국민반이라는 게 있죠. 국민반. 그래서 이게 아마 예국반 있죠. 예국반. 예국반을 이제 영향을 받았고 모태돼갖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국민반이 이제 오늘날 반상회, 그러니까 예국반, 국민반, 반상회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민반도 예국반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국민반. 예. 그래서 이 국민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쭉 있거든요. 그 예전에 예국반 했던 역할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책 성정, 선거 등을 통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반은 이 동아교과서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국민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챗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좋아요. 이승만 정부 시절의 국민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단순히 동네 조직 같은 걸로 보면 안 되고,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제도였어요. 일단 전체적인 개념부터 간단히 잡고 하나씩 자세히 풀어갈게요. 국민반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가 만든 반공 치안 통제 조직이에요. 쉽게 말해 주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마을 단위 조직이에요. 일제강점기의 불악회나 애국반 같은 걸 떠올리면 비슷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역 행정 조직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보안 감시 체계가 결합된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었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시스템은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시 카메라로 덮는 대신 그 카메라를 사람들 눈에 달아놓은 구조라고 보면 돼요. 다 같이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가 위에서 강제로 설계한 감시 네트워크라는 점이에요. 왜 생겼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짚어야 해요. 한국전쟁 직후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속에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어요. 이 과정에서 시민 전체를 통제 가능한 한 정보 단위로 쪼개려는 시도가 생겨요. 이 국민반은 바로 그런 시도예요. 어떻게 작동했나? 각 마을이나 도시 블록마다 수십 가구 정도를 하나의 반으로 묶어요. 그 반을 책임지는 사람이 반장이에요. 이 반장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해당 구역 사람들의 동향을 국가에 보고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낯선 사람이 들락거린다거나, 가족 중 누가 월북했다거나,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식의 정보들이 반장에 의해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전달돼요. 마치 이웃이 감시관이 되는 사회 실험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정치적 침묵과 자기 검열의 문화도 이 구조에서 비롯돼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시 국민반 자, 그래서 국민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배치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보안법.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보면 앞에서 제가 그 했던 내용 외에도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국가보안 명예훼손 내용이 어떻게 있냐. 자, 여기 보면 제6조 내지 제8조에 그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서 아마 이제 그 국가 변란이나 뭐 이적행위 단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지정을 받고 집회하거나 문서 녹음반, 도와 기타. 도화는 그 당시 그림 그리는 거죠. 자, 기타 포용물 반포예요. 공연이 그 공연이라는 건 공영선언 불축적 다수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 내용이죠.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요거는 이게 상당히 뭐냐면 정치적 비판도 못하도록 하는 걸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항의 헌법상 기관이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만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공공하게 비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이제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비판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이 국가보안법의 명예훼손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까지도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조병환 사원과 이제 무죄 판결인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병환이 이제 뭐냐면 사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후죠. 예, 2000년에 들어와서 재심을 이제 붙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2011년에 요때 이제 그 진보당과 조병환이 이게 그 해체하고 사형시킨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재심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대 대통령 선거위의 조병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조병암에게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한 진보당의 어떤 창당 및 간첩행위를 씌웠고 조병암은 1959년에 사형됐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에 창당하고 나서 육행을 해체했지만 나중에는 진보당이 이런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렇지만 조병암의 간첩죄는 그대로 인정받죠. 자, 이 사건에 대해 이제 2007년도 진실하에대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사건이다. 공안 사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결국에 2012년에 조병암의 간첩 혐의를 무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 폐지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갖고 정적을 이제 제거시키는데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논리 중에 그 하나가 요 진보당 사건을 이제 또 든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서 4.4 5.2 개헌을 통과시켰고, 자, 이승만 정부는 주민을 효율적으로 감시 동원해서 요 국민반을 조직했다. 이 국민반이라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전후복구 위한 노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경제 부분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건 경제 부분을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좀 주제가 15년 개정하고 좀 달라가지고 일단은 이승만의 정치 부분만 한번 강도를 쭉 해보겠습니다. 정치사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사하고 이렇게 북한사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를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3.15 부정선거가 저지르다 이렇게 보면
자,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자, 이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 이때는 이제 어, 그 당시 이승만이 이제 뭐냐면, 나이가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사사 오입 개헌 시에, 아니, 사사 오입 개헌 시에 뭐 이승만이 이제 그 고요. 예. 죽을 겸 부통령이 이제 계승하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권력 구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죽고 나서 대통령 유시, 부통령 승계되어 있는데 그때 누구를 이제 승계할 것이냐. 자, 그때 이제 이기붕이 이제 자유당의 후보자였고 그 다음에 장년이 민주당 후보였죠. 예. 근데 장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제 조병옥은 이제 지병차 민주당 후보 조병옥은 이제 거기 미국 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자 그 당시 선거 운동 중에 야당 후보가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그 나이가 많은 이승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예. 자, 이를 걱정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그 당시에 이제 자유당 후보 이기붕의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죠.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 예. 그래서 부정선거의 유형이 그 옆에 있죠.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예. 그래서 딱 감시하는 거죠. 미리 이제 이승만 표를 몰표해서 뭐냐면 사전투표. 투표한 바꾸기. 그다음 완장 부대를 동원해갖고 공포 분위기, 뭐냐면 육성 이렇게 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때 동원돼가지고 당권 선거, 부정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기붕은 100% 가까운 득표로 부통령 당선됐고 그래서 이제 득표율이 79% 조정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버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를 걱정한 이승만과 자유당은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부통령 어떻게 당선시키려고 선거 과정에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3.15 부정선거. 그래서 3.15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부분이. 예.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부정선거가 정당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맞서서 강력하게 저항했는데 선거 유세 중에 2월 28일 날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 근데 학교에 등교하라고 하죠. 애들이 정치적 유세 참가를 막기 위해서 운동을 했죠. 이걸 2.18 민주주의 운동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게 3.15 4월, 4월 혁명이 어떤 도화선이 되는 어떤 운동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를 계기로 38 민주유교 이게 38 민주유교라는 여기에서 이제 대전에서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위가 전국에 펴져나갔다. 자, 선거가 치러진 3월 15일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마산에서 경찰의 시위를 발표한 사상자가 발표했고 3.15 울고죠. 그 다음에 4월 12일에는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숨진 채 마산 앞바다에 발견됐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얘가 만 15세 그러니까 16세 정도니까 중학교 한 3학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중학생인데 거기 그때 뭐 마산상업고등 그러니까 하여튼 중학생인가? 아니 고등학생 1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마산상업고등 1학년생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위하다가 경찰 체류탄에 눈에 맞았죠. 그래가지고 시체가 경찰에서 어졌는데 이게 떠올라서 나중에 신문 기자가 이렇게 탁 한 컷을 찍어서 유포를 시켰죠 전국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시민들이 분노가 이제 폭발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를 또 공산당이 이제 조정한 줄 몰아갔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믿지 않고 시는 더욱 격세해졌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정부는 마산 사건 네, 뭐냐면 공산당 걸비시켜 선전에 바쁜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거나 국민 정권을 탄압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일어나면 꼭 공산당을 몰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5 의거는 그 당시에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아산 지역을 했던 학생과 시민들 이제 부정선거 저항운동인데 3.15 의거를 계기 위해서 4월
어떤 그 뭐랄까 4월 혁명이 이제 뭐 그러니까 4월 그 그러니까 4월 4.19 혁명의 어떤 도화선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게 3.15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조로 나타난 것이 2.18 민주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2.18 민주운동, 3.15 의거, 그다음 4월 그 4.19 그 혁명 이렇게인데 학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보통 교과는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3.15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자유당은 부통령에 이기붕을 단성시켜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4월 10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4.19 혁명을 일으켰던 그 주도 계층이 학생들이잖아요. 여기 뭐 2.18 민주화 운동이나 그다음 3.15 의거나 4.19 이렇게 혁명하면서 학생들이 주도했죠. 예. 그래서 왜 학생들이 그 당시 이 4.19 혁명을 주도했냐? 그 당시 이제 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55명이 아니죠. 약 55만 명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초, 중, 고등학생은 약 55만 명,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당시에는 치안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제가 이게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라고 봐야지 맞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희생자의, 맞나? 맞는 것 같아. 시생자 3분의 1이니까, 다시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초중고등학교에 35만 명이에요. 35명이 아니라, 그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시생자 중에 학생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 치안율이 그리 높지 않아 중고등학생이 상당히 지식인이자 성숙한 존재를 여겼고, 참고 일제강점기 때나, 요 당시 이승만 정부 때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체 인구의 뭐 10%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얘네들은 지식인 정도의 대우를 받았던 애들이죠. 그래서 또한 정부도 각종 간제 시에 이제 학생들을 동원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요. 자, 이런 상황이 복합되면서 민주화 운동에서 학생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1960년이면 어이구 벌써 70대 어르신들이네요. 70대 어르신들. 7, 80대 어르신들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을 찍는 분들이죠.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960년 4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19에서 이제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그래서 시위대가 부정선거와 독재 정치를 구탄하며 경무대.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이제 나중에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시위대 발표하면서 수많은 이제 희생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근데 이 군대가 그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군대한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계엄사에 듣지 않았죠. 예, 오히려 이제 질서만 유지하고 세기만 죽고 철수를 내버렸어요. 예. 자, 하여튼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시국 선언을 이제 반포했고요. 그 전에 아마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항의를 하다가 그 정치 깡패들 습격을 받고 그 얻어맞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촉발된 것 같은데 교수대 그 교수대 시국선언인데요. 하여튼 결국엔 4월에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래서 하와이에 망명했는데 1965년에 사망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일어나니까 이기붕은 가족들과 함께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기붕이 가족들과 사망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정치 드라마 그거 봤더니 이기붕의 양아들이 와가지고 뭐 그 죽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랬나? 하여튼 보는데 자 하여튼 4.19 혁명은 시민들의 손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서 이후 민주화운동의 중심돌이 되었다. 이게 의의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주요 헌법 정신이 남아있고 4.19 혁명이나 관련된 내용은 그 후에 이제 개헌 때마다 계속 전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1963년 개헌된 헌법 제6호부터 전문에 쭉 게재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1 운동가 4.19 혁명 요 내용이 전문에 그대로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송 초등학교 학생들 시 해갖고 초등학생들도 시를 했네요. 대단해요. 그 당시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았고 국민학교라고 불렸죠. 예, 한국 신민, 정말 국민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제 이게 불려진 게 제 생각에 96년인가 97년인가 그래. 그래서 82년생까지는 83년생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국민학교 다녔고 그 후에는 초등학교 이렇게 제가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엔 수성 국민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4.5혁명 연구반의 4.19 혁명 참여자 구설서 해가지고 이제 4.19 혁명 직후에 4.19 혁명 연구반을 구성한 대학생들이 4.19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면담을 작성한 기록인데 이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잠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나? 네. 5.18 민주화 운동 있네? 살고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다시 넘어가서 시마스 교과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시마스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6.25 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 국회의원에서 이승만은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을 대거 당선되었다. 자, 이에 국회에서 실시하는 간접선거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결집해서 지지세를 높이고 직선제개헌을 추진했다. 자, 먼저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야당 국회의원들 탄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이걸 아까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제의 핵심 내용을 한 개헌안을 토론 없이 공개 투표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이죠. 기투표에서 통과시켰고 직선제 2대 직선제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우면서 2대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이제 없애고 개헌을 국회에서 제출했고요. 자, 포고의 결과 1표가 부족해 개헌을 부결했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4.4.5위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게 4.4.5위 개헌안이죠. 요 구체 내용이 여기 있죠. 3분의 2가 135.3333 있는데 찬성이 136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4.4.5위 그러니까 5는 올리고 3 이하는 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재적의원 3분의 136명이 아니라 135명 333이니까 잘라서 135명이 3분의 2라는 시기한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세익현 장년대 정치인들 이승만 정치인을 막 다스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결성했고요. 1956년 실시한 전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시익현이 선거 직전 사망하고 이승만이 3대 대통령 당선됐다. 그러나 무소속 대통령 선거였던 조병암이 총 6투표 30% 얻고 그 당시 부통령 선거가 민주당 장면에 자유당이 이김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어떤 층은 11%고 어떤 층은 30%였는데 이게 뭐냐면 기권표가 그 당시 많았기 때문에 투표한 사람들, 전체 인구에서는 11%인데 투표한 사람만 한해서 그 뭐냐 3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앞서는 독재 지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평화통일 구호를 내걸고 많은 투표를 이제 표를 획득하면서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떠올렸다. 자, 위기 시를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병암이 창당한 진보당 정당을 이제 취소하고 조병암에게 간첩형을 씌워서 재판에 넘겼다. 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진보당 관련해서 평화 방식의 적용이 조국 통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다. 이렇게 했고 조병암을 간첩 및 국가변론으로 씌워서 재판에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형당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경향심이 폐관됐고, 자, 이로부터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정치활동과 언론 보도가 크게 위축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학도국단,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학도국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승만 정부에 만들어졌다가 4.19 혁명 때 폐지됐다가 유신 정부 때 다시 부활됐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다시 이제 폐지돼요.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자, 하여튼 이 학도국단은 그 당시 학생들이 간제 시위가 많다고 했잖아요. 간제 시위에 많이 동원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학동국대로 편성된 학생들과 반공단체들을 정부가 주관하는 그 간제시, 그다음 집회 이런 데 많이 동을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또 반공을 강조하는 서적과 잡지를 배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국민의 사상을 통제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들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의 어떤 트라우마가 남았던 거죠. 서로 간의 적대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 근데 이걸 적당히 사용했어야 되는데, 툭하면 반공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4.19 혁명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1 부정선거 했는데도 반공을 내세워서, 이게 탄압하려니까, 이때는 이제 먹혀들지 않았죠. 예. 그렇죠. 예, 이건 극히 이제 예의적인 거고, 대개 이제 이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에 먹혀들긴 했기 때문에 그런 독재 정치도 이제 그걸 이용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 60대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강하죠. 예. 자, 그렇게 있고, 동당의 국민반을 조직해서 일상 속의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했고, 선거반의 국민반을 조직을 동원하게 됐다. 자, 1950년대 말에 이어서 그 당시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분란이 심화됐지만,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는 주로 경찰력에 의지해서 장기 독재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제3대 정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자유당의 비판적 언론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군사 공상 간첩 세력 공상 간첩을 색출하는 명분 아래 국가보안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 조항, 대통령 비난하는 자,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통제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있고 사사오입 개헌안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55조하고 부칙조항이야. 요거 예전에 권력구조 관련돼 갖고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 하고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준임할 수 있고 요게가 이제 핵심 정인 거죠. 대통령이 거지할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을 제한한다. 이게 미국식 시스템이야. 미국도 그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이 이제 뭐 지병이라든지 사고 등으로 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이제 자동으로 계승해서 대통령의 자녀를 채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퀸스 사우디 국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여독이 강해서 이제 죽은 것 같아. 피로감이 누적돼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트루먼이 이제 대통령 됐죠. 부통령이. 자, 이런 거 같은데. 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키려 하다가 결국 안 됐고. 자, 이 헌법조항 당시에 이제 한해서, 제55조 1항의 단설 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승만의 장기 집권, 종신 대통령직을 보장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그 당시 자유당은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1954년 5월에 실시 미니언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대규모 부정선거 원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당시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깨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주요 결정한 헌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당시에 의회는 양원제도 구성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민의원 중심의 당원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경향신문의 폐간 원인이 된 칼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다수란 건 선거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의 결정에 무능할 때는 결정이 무능할 땐 결론은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해서 진정 다수 결정이라는 것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걸 가지고 혁명이 나간다. 뭐 이렇게 있죠. 진정한 다수란 것은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 결정에 무능력으로 할 때는 그 결론으로는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 다수 결정이라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걸 가리켜 혁명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 내용이 계속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것 때문에 경향신문에 폐간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4월 27일까지 폐간되었다, 복간되었다는데, 여기 칼럼이 무슨 내용이 뭔데 이게 한번 볼게요. 자, 경향신문은 그당 야당시 성격이 띄었는데 상당히 정부의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 법령 88호를 정령해서 그 이게 예전의 법령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의 발행 허가를 취소했다.
자, 이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타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 경향신문 폐간 원인은 칼럼인데 이게 뭔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것만 보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했잖아. 그때 그 경향신문의 폐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설 내용이 뭐야? 이승만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제목은 정부와 여당의 질의멸렬상이었습니다. 이 사설에서 정부는 이기붕 국회의장과 스코필드 박사의 면담 사실을 날조 허위 보도했다고 지목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search it, turn search on turn search team. 그리고 두 번째 결정타는 2월 4일자 무기명 칼럼 여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미국 노트르담대 교수 허맨스의 다수결 원칙 논의를 인용하며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면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전하는 다른 방식, 즉 폭력에 의한 혁명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정부는 이를 헌법에 보장된 선거제도를 부정했고 폭동을 선동했다며 반공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몰았습니다. One site to search one time. 즉, 폐간 사유는 공보실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1월 11일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질의멸렬상의 허위 보도 논란. 둘째, 2월 4일 여적 칼럼이 폭력 선동이라 규정 사이트 turn search 1 turn search 1. 요약하자면 정부와 여당의 질의멸렬상과 여적을 담은 2월 4일자 칼럼이 경향신문 폐간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설의 원문 일부나 자, 들으셨죠? 이게 여적이라고 하는 건데 주요 내용은 얘가 설명을 잘하네. 그래서 그 투표를 통해 다수를 이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폭력이라도 동원해갖고 그 다수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맥락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사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여기 제가 이제 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경향신문에 이제 그 발달이 된 피라 사건의 논설문이 있어요. 이 여적 논설문. 예. 요게 이제 문제가 돼가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폐간이 됐다. 허메스 교수의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맹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상 침략자에서 수자. 자, 우리는 백두산 영공의 태극기를 날리며 남북통일을 완성하자. 자, 이건 이승만 정부가 교과서에서 우리의 맹세를 수록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반공주의를 강화했는데 이 우리의 맹세는 1960년에 4.19 혁명의 계기로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 뭐가 비슷하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 때나 거기 누구야 박정희 때 국민교육 현장을 이렇게 실어먹고 그 애우게 했거든요. 요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보당 강령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반대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 방식의 조국 통일을 기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개념 이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952년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 통과된 개헌안 무엇일까? 발췌 개헌. 그다음 1956년 실시된 전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각각 누구냐? 이승만과 장면이죠. 3대 대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병암의 성전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익힌 사건이 뭐냐? 진보당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사사오익 개헌제 부칙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회고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같이 실어놔가지고 제가 일단 분리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3.15 부정선거 발생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정부와 여당은 다가오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의 조경호 대통령 후보가 사망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졌다. 자, 이제 관심은 고령인 이승만의 건강생활 대비해서
대통령의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선거에 모아졌다. 제2의 정부는 전 부통령 선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직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선거 당일부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강주와 마산에서 비롯해 여러 도시에 일어났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요 관련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가 강권을 동원한 부정으로 얼룩지자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한 시위를 벌였으나 이를 강제 해산하는 경찰의 발표와 체포, 구금 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다. 자, 4월 12일 경찰의 체류탄을 맞아 숨진 김주열 학생은 그 당시 시신이 바다에 발견되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되었고요. 자, 정부는 마산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짓 담화를 발표했지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전국에 후교동을 내렸고 4월 18일 서울 시내에서 평화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의 이제 승격을 받아 까지 사건이 일었다. 자, 4월 19일 이어 부정선거와 정권의 부득성 규탄 시위가 절정에 이뤘고 요 중간 사이에 이제 그 교수단의 시위도 있었죠. 네, 발표도 있었고 시위대가 대통령을 이제 뭐냐면 그 간제인 경무대를 하자 경찰이 총을 쏘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시위가 더 거세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군대는 무력사를 제재하고 앞에 얘기했던 이제 그 총선관이 그 당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그냥 시위를 평화정원 좀 약간 관리하고 그 뭐냐 후진화 죽고 이제 철수를 했죠. 자, 이승만 정부는 4월 24일 이승만 자유당 총재 사퇴, 그러니까 이기범 부통령 사임을 발표하면서 그 민심을 달랬는데 아마 이제 이게 미국 정부의 이제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죠. 아, 제가 잘못 말했는데 대학 시구단 교수단 시국선언이 그 뒤야 여기에서 요 중간 사이가 아니라 예, 자, 요 뒤에요. 예, 사건 전후 관계 좀 전문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단이 이제 뭐냐면 4월 25일 3월 3.15 선거를 부정선거 규정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 대학 교수단 내용이 있는데 4.19 혁명 이후에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교수단은 경찰의 집단 발표로 희생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고 그동안 누적된 자유당 정권의 부패를 책임지고 이승만 정부가 퇴진할 걸 요구했다. 자, 이승만은 민주화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뤄지자 4월 26일 하야서명을 이제 발표하고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래서 4.19 혁명은 민주주의에 갈망한 학생과 그 당시 시민들이 독재와 불정부패를 맞서서 스스로 힘으로써 승리한 민주혁명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축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이게 이제 1987년 그 6월의 민주항쟁에 참여한 시민 항쟁 모습이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태극기를 걸잖아요. 예. 그래서 태극기를 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국민 주권주의 이런 것들 이제 뭐 자극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 이런 걸 태극기로 내건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내용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추구하는 그 자유의 실현, 평등의 보장, 인도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때문에 국민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열망한다. 원래 국민이라는 의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 계약 관계잖아요. 법률에 규정되고 계약 관계를 이제 국민하고 이제 하고 또 국가 공동체 구성원을 국민하고 규정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합의 국가인 건데 국가 권력을 이제 헌법이나 법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고 계약이죠 일종의 그걸 멋대로 할 경우에는 그 국민에 대한 이 저항권을 형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항권 관련된 내용이 그 헌법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다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전문에 암시돼 있죠. 이 내용이 4.19 혁명의 의거 같은 걸 되게 높게 평가한 것도 다 저항권을 이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에 따라서 헌법제에 따라서 근데 이 저항권을 이번에 이제 쿠데타에 쿠데타를 옹호하는 세력들에서 뭐냐면 악용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그 뭐냐
헌법적 권리를 이제 박탈할 때 저항권이 형성되는 건데, 오히려 헌법 그 권리를 이제 뭐냐면, 박탈하는 세력들이 이 국민의 저항권이나 운운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회불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헌법상 그 해석해 볼 때, 최초로 저항권이라는 걸 행사했다,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전문에 암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뭐 6월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강주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에서 이제, 뭐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의 어떤 기원이 됐던 것이 이런 사회구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열전의 죽침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테니까 일단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3.19 부정선거의 유형을 보면요. 사전투표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가인 투표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번에 3.15 부정선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출문이 나올 때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나. 자, 그래서 4월 사전투표 관련된 내용 보면 금품을 매수하여 그 지역의 선거인 명분 사할 정도의 투표 용지를 미리 만들고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에 투표를 넣었고요.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를 보면 미리 짠 3인조, 9인조별로 조장을 확인을 받아 투표해서 자유당 선거에 보여준 후 투표에 넣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야간 참관인 축출을 보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야당 참관인을 돈을 매수하거나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서 투표를 축출하는 방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시간별로 시계열쪽으로 쫙 나열됐잖아요.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4.19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대학교 수단 시국선언문인데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이제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아마 여기 해놓고 이게 뭐냐 물어본 적 있어.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풀어보시고, 요 답답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부가 정부통령 선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부정적으로 저진 선거를 뭐냐?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마산에서 경찰 체류탄 맞아서 사망한 사람 누구냐? 김주열.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정권의 부독성 구타 시가 절정이 일어나는 언제? 1960년 4.19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였고요. 다시 넘어가서 다시 천재교과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했으니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이제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자, 겹치는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그 1950년에 2대 국회 대통령 국회 선거가 있어서 이승만 세력들이 주도됐고,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그 다음에 시행사건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간선제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이승만은 식성제 교육했고 그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발췌 기원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산 정치 파동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사보익 개헌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 사사보익 개헌에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 요거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학이 이제 뭐냐면 돌풍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조봉을 어떻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진보당 사건을 익혔다. 예. 그래서 또 경향신문은 이제 여력이라는 논술을 쓰는 경향신문을 폐간시켰고요. 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보안법 개정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4.19 혁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지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앞부분하고 언급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 혁명 당시의 과정들이 쭉 있죠. 앞부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4.19 혁명 전개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19 혁명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뭐 경무대 발표 사건도 있고, 결국에는 이승만은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 정권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읽을게요. 예. 그래서 있고 요번에 신문에 나왔던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근데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대학 교수단 시위를 볼게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대학 교수 258명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채택하고 학생들 피해 보답하라는 플랜카드를 이제 앞세워서 시위에 앞섰다. 자, 이후 이제 교수단은 당시 국회의사단 앞에 도착해 시국선언문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요. 만세 삼창과 애국가를 부른 후에 해산했다. 자, 교수들의 시위는 4월 19일 대규모 시위를 넘어서는 어, 시위는 4월 19일 당일의 시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위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의회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구호들이 있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의 학생 희생자 분포인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예. 그 다음에 여기 4.19 혁명 보도한 기사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해남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해남교과서도 이제 뭐 여기 6.25 전쟁 때 국민방위군 사건 등등 해서 이승만 재선이 불통하니까 그 당시 이제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 5.18 개헌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개헌안에 대한 참석표가 제적의 3분의 2를 미치지 못해서 부결됐고 하지만 이틀 뒤에 자유당은 4.4 5.18을 억지로 이제 논의를 내서 개혁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결성됐는데, 이때 내걸었던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와 반공주를 내세워서 이제 결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화국 때 이제 권력 구조가 내각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 상태예요. 반공주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화통일론이니 뭐 이런 걸 주장했던 혁신 세력들은 배제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된 세력들이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조봉암을 무소속 이름을 그 뭐냐면 내보냈고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진보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3대 대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조명암이 이제 30% 얻었고 부통령 장면이 이제 당선됐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당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럼 왜 그 당시에 야당을 많이 지지했냐? 일단은 정부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침체된 경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야당을 지지했다.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한 진보당은 그 민주정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는데 이거 약간 사실관계에 좀 왜곡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진보당은 무소속에서 이제 유퇴하고 나서 뒤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진보당 추진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는 3대 대선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란 말 자체가 마치 3대 대선 이후에 진보당이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 이제 진보당이 만들어진 건 알고는 있었죠. 예. 근데, 역사적인 어떤 그 팩트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우상화를 추진했다. 독재 정권의 공통된 국룰이죠. 예. 국민들은 국민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회비와 기부금을 내고 활동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학도단에 이제 편성하여 평생 군사훈련을 받았다. 자, 이 학도단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학생들의 사상 통일과 군사훈련을 위해서 1949년에 조직된 단체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학도당을 가입해야 했고, 총재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반공등록을 이제 개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정부 때 부활했으나 1980년대에 다시 폐지됐다. 전두환 때 이제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윤이 학생들 자치기구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보당을 해산하고 그다음 국가보안법 개정했고 혁신세력의 정치활동을 막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비판적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 경향신문이 이제 자유당 정권의 비판적 기사를 했다가 폐간됐죠. 이걸 이제 여적이라고 있죠. 예, 앞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사설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헌헌법에서 개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1차 개헌, 2차 개헌 쭉 있죠. 그래서 1차 개헌 때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재선에 의해서.
근데 더 이상 이제 간선제를 못하니까, 국회에서 못하니까 직선제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제가. 그리고 도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서 이 부칙조약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조 내용에 빠진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대통령 죽을 때 부통령이 자동 승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탄핵당하거나, 뭐, 유고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경제기원 차관, 뭐, 부총리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권력 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기원 헌법의 부칙 3호의 의미를 해석할 평가해 보자. 그래서 4.4 5.18 당시에 대통령, 즉 이승만은 중임 제한을 받지 않다는 뜻으로 장기 집권의 헌법 개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임 제한을 이렇게 제한을 뭐냐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삼선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 단서 조항을 하면 삼선하고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 그 죽을 때까지 똥치할 때까지 대통령 해도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가서 4.19혁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됐던 정 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조병왕이 죽었으니까 이승만이 당선이 확실된 가운데 이 나이가 많은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았거든요. 80대 중반이죠. 나이가 많은 이승만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 권력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 당시 4.4 5.18 때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유당 이기범을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그래서 3.15 선거의 어떤 부정선거의 배경 정책 배경을 쓰라고 하면 요걸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편 민주당은 자유당 정권 부정선거 계획을 폭로했다. 그래서 부정선거 계획 관련된 앞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고, 자, 그래서 여기 좀 민주당이 폭로한 그3.15 부정선거 비밀 지령 보면요. 자유당 측은 유권자의 자유당이나 완장을 창시켜 투표소 부분 분위기를 자유당이 쓰고 만들어서 그 뭐냐 야당 성향의 이제 유권자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자유당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민주당 창간인들 매수해서 투표 참가를 포기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땐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투표소 밖으로 축출하고 그 다음에 야당 선거위원과 창간인의 술을 건너대 술과 물에 수면제를 넣고 자기한다. 이거 아마 폭력을 했으니까 이게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폭력 내용이고 실제 이제 뭐냐면 했던 내용은 요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이거 겹친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킨 배경이 뭐냐?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당히 엘리트였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의식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 고삐리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있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왜 또 갔냐? 아유. 예. 그래서 1960년 고등학생 취향이 20%였고 이 시기 때 고등학생은 비교적 많은 공부하는 사람을 속했다.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배운 첫 세대였고 당시 고등학생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여러 행사에 강제로 동원됐고 그만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3.15 부정선거 반대 시, 그 다음에 4.19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향한 고등학생 열정이 4.19 혁명의 큰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 여기 민주당 학생들은 이제 그 당시 공명선거 실시, 학원의 자유보장을 주장하면서 가운데 3.15 많은 사람들이 예상되는 부정선거가 저질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항의 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3.15 의거가 일어나고 김주열 시신이 이제 앞바다 격화되면서 하니까 정부는 그 당시 저지하고자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상을 무마했지만 시위 학생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설한 내용이 있죠. 예,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은 마산에 일어난 폭동은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의 뒤에서 이제 조종할 형이었다. 사람들은 공산당의 성전에 송아 이런 일을 한다면 가증 간탄할 것이다. 가증 가탄할 것이다. 라고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거. 고려대 학생들이 평화시위하다 정치kam편한테 두드려 맞게 되고, 그 다음에 3.15 선거는 무효다.
그래서 서울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시민들이 이제 하면서 그 외치면서 경무대를 했다가 경찰에 이제 뭐냐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부는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했고 결국에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고, 그다음 지난 명령을 받은 계엄군조차도 무력 자제를 자제하면서 최대한 중립을 지켰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도 이승만 사태를 촉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우영 막론하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밑에 4.19 혁명 의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사진 자료들이 쭉 있죠. 시계열 쪽에 그 사진 자료 쭉 배치시켰는데 이런 것들 있고 정치 깡패들이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치 깡패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이승만 정부 때 간제 시위라든지 또 야당 탄압에 이용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서 처벌 문제도 이제 좀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박정희가 이제 뭐냐 등장하니까 야, 이만순이 이정진이 하면서 잡아오면서 조립논리 시켜놓고는 이제 처형시켰잖아요.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게, 어, 이승만 정권 때 이제 경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300산업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300산업.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볼필요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예전에 기초에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승만 시대 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요.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뭘 놓쳤냐면, 강독 강의 하다가, 미 군정 시기 때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한다 해갖고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걸 제가 놓쳤어. 그래서 그 이승만 경제정책 하고 나서, 그 미군정 시기 때 경제정책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했는데, 미국 수직률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빼먹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한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요거 잠깐만.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나왔죠. 네,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뭐냐면 제한 이런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유엔 한국 재건단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과 우방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재건과 보호 사업에 전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산업 부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당시에 상당히 물가 상승이 되게 많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또 그 가정의 부족한 세수를 뭐냐면 확보하기 위해서 화폐가 난발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인플레이션을 뭐냐면 극복하려고 화폐 개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원래 화폐 개혁은 두 번 있었어요. 6.25 전쟁 때 한 번 했고 이때 또 1953년에 또 했고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째 화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긴축 통화를 실시했고 그런데 이게 실패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원화를 하나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하나였다가 예전에 이제 또 원화였다가 원화에서 또 하나가 됐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적산 분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 군정 때 일부가 분화됐고 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대부분이 분화됐어요. 분화됐는데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기속 기업체들은 쌍값으로 분화돼서 결국에 자본가와 국가 권력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게 미국의 농산물 원조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대충 자금이라든지 상백사업이나 이런 연결돼 있죠. 요걸 이제 좀 볼게요. 미국은 인형 생산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형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풀 경우에는 가격에 이제 농산물 가격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싣고 태서양, 태평양 한가운데 갖다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갖다 버리나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이용해 먹자. 그래가지고
뭐냐 미공법 485를 이제 통과시켰거든요. 미공법을 이게 주요 내용 뭐냐 그 485에 보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생 그 국가들 그리고 뭐냐면 우방국 중에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못 사는 그 나라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뭐냐면 자국의 이제 뭐냐면 사드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태주는 거야. 이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잉여 농산물 제공을 해주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할게요. 이승만 정부는 이걸 이제 뭐냐면 정치 자금을 받고 기업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잉여 농산물 구입을 이제 해주게 이걸 좀 이해하려면 좀 약간 복잡한데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 이렇게 직접 제공하고 좀 돼 있는데 도표에서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준 거야. 일종의 신용장 같은 걸 준 거죠. 요걸 정도 커터 정도 해갖고 요 분량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너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너한테 직접 준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수입해와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 다시 할게요. 제가 헷갈려갖고 지금 저도 헷갈리네. 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한테 직접 그 인형 농산물을 국가 어, 다이어트를 준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승만 정부에게 일종의 그 구입권을 줘요. 구입권. 이승만 정부한테. 그럼 구입권을 주면 요 구입권을 누구한테 이제 주냐면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기업들은 정치 자금을 받고 제공하고 그 구입권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고 이 구입권을 이제 주면 미국에서 이걸 갖다 못해갖고 한도만큼 뭐냐면 기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걸 시장에 풀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거기서 얻은 수익을 또 뭐냐면 이승만 정부한테 일종의 돈을 주면서 이제 바치죠. 그 일종의 부분을 그리고 그 이승만 정부가 이걸 대충 자금을 이제 마련한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설 이런 것들 경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들 쓰는 것이 이 대충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충 자금은 주 국내 미군의 유지 비용, 미군의 무기 구입,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개발 등등을 해갖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잉여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입권을 주고 이승만 정부는 이걸 기업들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받고 이제 넘겨주면 기업들이 싸가지고 미국에 와서 받아가지고 국민들 풀고 그 중에 이제 판매 대금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이승만 정부한테 족보이고 자기 수수료 튕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것이 대충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자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에서 좀 읽어볼게요. 1726번. 자,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에게 해당하는 자기 나라 돈을 별도 특별 계정 이걸 이제 여기 대충자금이죠. 자, 특별기를 만들어 적립한 걸 많은데 이 대충자금은 미국의 협의에 따라 사용된 거야. 그래서 대충자금은 미국 내 그 국내 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고 절반 가까이 미국의 무기를 사는데 이제 소비되고 이에 따라 경제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도 미국에 종속되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 무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이 우리나라 무기 시스템 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이제 F-35를 가지고 오면 F-35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딸려 있는 이제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각종 무기도 있죠.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그 뭐냐 레이더 시스도 같이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럼 다음에 또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환이 안 돼. 다른 나라 무기하고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서 국방력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뭐냐면 미국의 이제 원조 관련된 농산 원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과 관료들이 짝짝꿍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경 유착이 더 심해졌고 부정부패가 많아졌고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것이 삼백산업이죠. 삼백산업. 삼백산업은 요때 이제 원조 물자들이 상당히 뭐냐면 다 하얗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삼백산업을 하는데 대부분 그때 이제 원조를 받았던 것이 뭐냐 밀, 설탕, 목화 이런 것들. 소비재였죠. 근데 이게 다 하얗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업을 삼백산업이 한다. 그래서 재봉, 재단, 면방직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의존이 심화되고
파행적인 산업 구조가 발생될 수가 없다. 소비재 산업 중심의 구성이 됐다는 거죠. 원래 이승만 정부는 소비재 외에도 생산재도 원했어요. 예. 근데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도 원했는데 원조 안 했죠. 이거 잘못하면 이제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소비재 중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 발달이 상당히 불균형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흥자본이 등장했고, 삼성도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챙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밀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예전에도 밀농사를 했는데, 이제 밀농사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쌀을 이제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쌀의 단작가 같은 것들 해줬고, 쌀이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농가 경제에 큰, 그냥 왔다 갔다 했다.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이고 나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이렇게 미국의 원조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전쟁 기간 끝나고 바로 직후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예,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가보면 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밀면도 이제 부산에 가보면 밀면은 이제 그 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300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다 줄을 쭉 달아놨거든요. 예, 여기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부담으로 처음에는 무상 원조였어요. 근데 1958년에 이게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돼요. 네.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예전에 무상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근데 유상 차관이면 자기가 돈 주고 이제 빌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비재만 했는데 이제 생산재 공급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경제 자립을 위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시도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경제 개발이 상개년 개발 계획이요. 예, 상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그때 자유당 정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계획은 그 당시 계획만 만들어질 뿐 아니라 계획만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제 작년 정부 때 5개년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행해진 거는 박정희 정권 때죠. 박정희 정권.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경제개발계획 정책이 이미 자유당이나 작년 정권 때 하려고 했던 거야.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고 경제개발을 통해서 이게 뭐냐 경제를 이끈다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뭐예요?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제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끄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소련도 했었고 미국도 그걸 구상하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자유시장 국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국가 신흥 국가들이나 뭐 다른 아프리카 신흥 국가들이 그 뭐냐면 그 자유시장을 통해서 저절로 자본주의가 발달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개발 정책들을 이제 그냥 구상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에 오는 국들에 오는 그 유학생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가르치고 그 중에 성공했던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 뭐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요 그 정도? 그래서 이 경제개발 정책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뭐냐면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예. 곡 이어서 이제 그 교과서 강도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